이거 중요한 거야. 서고의 회색 봉투. 비밀번호는 7-1-9에 뭔가 더 있어. 시어머니가 임종 직전 며느리 정희에게 건넨 수상한 메모 한 장. 그런데 남편 민수는 벌써 장례보험 약관을 확인하며 상속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연녀 선영은 가짜 임신 진단서까지 들고 나타났죠. 여보, 엄마 상태가 어때? 장례보험 약관 좀 확인해봤는데 서류 준비해야 할 게 많더라.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상습 외도와 내연녀의 계략을 모두 기록해뒀거든요. 시어머니가 남긴 메모 속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가문의 진실과 상속의 향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과연 종로구청 서고의 회색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에게만 이 비밀을 맡겼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희는 명절 다음 날 아침 식탁 서랍을 열고 차곡차곡 정리된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하이패스 이동 내역, 주유소 결제 기록, 호텔 발레 파킹 영수증까지 모두 남편 민수의 외박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죠. 정희, 올해 쉰둘인 정희는 파트타임 급식조리사로 일하면서도 이런 기록들을 빠뜨리지 않고 모아왔습니다. 민수야, 또 어디 갔다 온 거지?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영수증 하나하나를 날짜 순으로 정렬했어요. 시어머니가 병상에서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가정을 위해 참아라. 남자란 원래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생활비 통장과 집문서 관리를 맡기면서도 그런 조언만 반복했죠. 정희의 수첩에는 병원비, 약값, 생활비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성실한 기록이었어요. 오늘은 호스피스 병동 면회일이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를 뵈러 가기 전에 민수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거실 TV에 휴대폰이 미러링 되어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숙박앱 예약 캡처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예약자 이름은 김민수, 동반자는 박선영.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선영이라는 이름, 피트니스 센터 매니저라고 들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심지어 분향소 예약 문자까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바로 장례를 치르겠다는 뜻이었겠죠. 정희는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있을 수 없었어요. 정희는 소비 패턴, 이동 경로, 통신 기록의 시간대를 대조하는 타임라인 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외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모든 게 숫자로 드러났어요. 화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저녁 7시, 주말 오전 10시. 패턴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자료를 투명 파일에 넣어 증거 박스를 만들었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온 민수는 현관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민수가 잠든 후 몰래 현관 앞 쓰레기 봉투를 확인했어요. 호텔 투숙객 이름이 가려진 종이컵과 룸서비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이것들도 증거 박스에 넣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계셨어요. 숨소리가 가빠 보였습니다. 정희야. 시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가까이 와봐. 정희는 시어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 한 장을 정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거 중요한 거야. 서고에 회색 봉투, 비밀번호는 7-1-9에 뭔가 더 있어. 정희는 메모지를 펼쳐봤습니다. 서고회색 봉투 비번 7-1-9- 물음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숫자 하나가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메모지 하단에 시어머니 도장과 필체를 휴대용 스캐너로 저장했어요. 날짜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날짜였어요. 위조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간호사 윤미였습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졌네요.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윤미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아까 환자분이 계속 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맡겨라. 며느리가 다 알고 있다고요. 정희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희가 병실을 나서는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엄마 상태가 어때? 장례보험 약관 좀 확인해 봤는데 서류 준비해야 할 게 많더라. 정희는 답답했어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는데 벌써 그런 걸 챙기다니.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번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이었어요. 민수 오빠 핸드폰이 안 받치네요. 혹시 병원에 계세요? 그리고 제가 임신인 것 같아요. 정희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인터넷으로 공증 전문 변호사를 찾아봤어요. 최 변호사라는 분이 상속 분야에 경험이 많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희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사무실인가요? 상속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최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이시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메모를 주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 메모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정희는 메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일단 메모 원본과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오시면 검토해 드릴게요. 그날 밤 간호사 윤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어요. 가족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도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선영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선영은 배를 살짝 만지며 저는 민수 오빠 아이를 가졌어요. 당연히 여기 있을 권리가 있죠. 정희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중요했거든요. 간호사 윤미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혈중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환자분이 며느리 손을 잡고 뭔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은 정확히 7시 19분이었어요. 정희는 그 시간을 기억해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도 7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시계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뭔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았거든요. 정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종로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서고라고 하면 구청 지하 보관소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정희는 민원실에서 보관 문서 열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어머니 성함으로 보관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봤어요. 아, 여기 있네요. 2012년 등기 변경 당시 봉인된 문서함이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하는 서류 가져오셨나요? 정희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확인됐어요. 지하 서고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희는 직원을 따라 서고로 내려갔어요. 수많은 보관함 중에서 시어머니 이름이 적힌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정희가 상자를 열자 회색 봉투가 제일 위에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M.S. 나트 블러드 라는 영어 필기와 1987년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M.S.는 민수를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나트 블러드라니.
정희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어요. 7-1-9까지는 알고 있는데 마지막 숫자를 몰라서 당장은 열 수 없었어요. 정희는 일단 공증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명동 시계거리에 있는 최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최 변호사가 사진과 USB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흥미로운 자료네요. 일단 사진부터 보면 1987년도 촬영된 것 같은데 뒷면 필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MS 나트 블러드라는 건 민수 씨가 혈연이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USB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희는 시어머니가 남긴 메모를 다시 꺼냈어요. 7-1-9- 물음표에서 마지막 숫자만 찾으면 되는데 말이에요. 혹시 벽걸이 시계 7시 19분과 관련이 있을까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시계 분침이 가리키는 숫자를 써보시겠어요? 정희는 7-1-9-19를 입력해 봤습니다. USB가 열렸어요. 폴더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병원 출생기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정정신청서, 상속 포기 각서 초안까지. 최 변호사가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자료네요. 출생기록을 보면 민수 씨 출생 당시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 초안이 있다는 건 누군가 상속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정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온 전화였어요. 시어머니가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정희는 급히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 접수대에는 낯선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조문객인 줄 알았는데 정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희 씨 맞죠? 저는 박노인이라고 해요. 고인과 80년 지기 친구였어요. 할 말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오래된 사진관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 영수증 뒷면을 보세요. 고인 어머니가 직접 쓰신 친필 확인서예요. 도장도 직접 찍으셨고요. 정희는 영수증을 받아봤어요. 시어머니 필체와 도장이 맞았습니다. 박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민수 그 친구가 진짜 고인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고인이 젊을 때 동생 아이를 맡아 키웠거든요. 동생은 일찍 돌아가셨고 말이야. 그 아이가 바로 민수예요. 정희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아까 본 흑백 사진 속 여성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 동생이었던 거네요.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 사진에 나온 여자가 민수 친어머니예요. 정희는 이 모든 얘기를 녹음하고 싶었지만 예의상 참았어요. 대신 박노인에게 나중에 다시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고인이 며느리한테 다 맡기라고 했으니까 도와드려야죠. 그때 민수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선영도 함께였습니다. 민수는 직원에게 서류 처리에 대해 물어봤어요. 상속 관련 서류는 언제부터 접수 가능한가요? 납골당 신청도 해야 하고요.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사망신고 후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런데 유언장 같은 게 있으면 먼저 공증받으셔야 해요.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유언장은 여기 있어요. 정희는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준비한 거였을까요? 민수가 공증사무소로 향한다고 하자 정희도 따라 나섰습니다. 같은 공증사무소였어요. 최 변호사가 민수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까 부인분이 오셨는데 남편분도 오셨네요. 민수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정희가 왔었다고요?
최 변호사가 민수의 유언장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서명이 이상해요. 아까 보여주신 병원 기록의 서명과 필체가 달라요. 이건 공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손 떨림이 심했어요. 그래서 서명이 평소와 다를 수 있어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다 해도 너무 차이가 나요. 필적 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희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민수의 위조 유언장이 들통났거든요. 정희는 최 변호사에게 병실 CCTV 열람과 간호사 기록 확보에 대해 문의했어요. 가능해요. 의료진 진술서도 받을 수 있고요. 임종 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해요. 정희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USB 파일들, 흑백 사진, 박노인 증언, 병원 기록까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장례 둘째 날 민수와 선영이 분향소에 나타났습니다. 선영은 손에 산부인과 진단서를 들고 있었어요. 정희 씨, 이거 보세요. 제가 정말 임신했어요. 민수 오빠 아이를 가졌다고요. 선영이 진단서를 정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병원 로고의 인쇄 상태가 흐릿하고 QR코드도 제대로 인쇄되지 않았어요. 진짜 병원 진단서가 맞나요? 정희가 물어보자 선영은 당황했어요. 당연히 진짜죠. 왜 의심하는 거예요? 정희는 바로 그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영 씨 진단서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병원 직원이 확인해 봤어요. 박선영 씨 진료 기록이 없네요. 최근에 오신 적도 없고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선영을 똑바로 봤어요. 병원에서 진료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요. 선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진료받았는데. 민수가 나서서 말했어요. 실수일 거야. 다시 확인해 보자고. 하지만 정희는 이미 확신했어요. 가짜 진단서였습니다. 정희는 곧바로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위조 문서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해요. 위조 문서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일단 원본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정희는 선영이 가져온 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려고요. 최 변호사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위조 문서 진단 의견서를 작성해서 임시처분 신청서에 첨부할게요. 상속 예상 재산의 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민수 씨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요. 한편 간호사 윤미는 정희의 요청으로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환자분이 임종 전에 며느리 손을 잡고 말씀하신 시각이 정확히 7시 19분이었어요. 벽시계도 그 시간에 멈춰 있었고요. 환자분이 며느리에게 뭔가 중요한 걸 전달하려고 애쓰시는 게 보였어요. 윤미는 그날의 간호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와 함께 환자 발언 내용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정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거였어요. 그런데 민수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납골당 자리를 미리 확보하려고 장례 비용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어요. 하지만 정희가 이미 계좌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뒀거든요. 정희 휴대폰에 출금 알림이 왔어요. 민수가 ATM에서 돈을 빼고 있다는 거였죠. 정희는 급히 그 ATM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야, 뭐 하는 거야? 민수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여보. 납골당 계약금 내려고 하는데.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걸 생각해?
그리고 그 돈은 시어머니 의료비로 모은 거야. 민수는 변명했어요. 어차피 써야 할 돈이잖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희는 통장을 다시 가져왔어요. 앞으로는 내가 관리할게. 그동안 정희는 분향소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벽걸이 시계가 7시 19분에 멈춰 있던 것, 시어머니가 메모를 건네던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분이 그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정희는 그분에게 부탁해서 영상을 받았습니다.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정희에게 뭔가를 건네는 실루엣이 희미하게 나와 있었어요. 시간도 7시 19분 즈음이었고요. 정희는 USB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비밀번호 해제 후 숨겨진 폴더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 추가 폴더가 있었습니다. 입양사실 확인서와 상속 포기 각서 초안이 들어 있었어요. 상속 포기 각서는 민수 필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언젠가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직접 쓴 글이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박노인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정희 씨, 생각해보니까 더 할 얘기가 있어요. 고인이 생전에 며느리한테 가문 재산을 맡기는 이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정희가 생활비 기록을 너무 성실하게 해서 믿을 만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민수는 돈 관리를 못한다고도 하셨고요. 박노인의 증언은 녹음으로 남겨뒀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한편 민수는 공증사무소에 또 다른 각서를 가지고 갔어요. 이번에는 상속 의사를 명확히 하는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서명을 분석해 보니 또 이상했어요. 필체 위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공증을 받을 수 없어요. 서명 진위 확인이 안 되거든요. 민수는 결국 공증 접수가 반려됐어요. 정희는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정리했습니다. USB 파일들, 박노인 증언 녹취, 병원 기록, 조문객 동영상, 위조 진단서까지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색깔별 포스트잇으로 구분했어요. 빨간색은 문서 증거, 파란색은 증언, 노란색은 사진과 영상 자료로 말이에요. 최 변호사와 상의해서 소송 전 조정 신청을 하기로 했어요. 장기전보다는 빠른 해결이 좋겠다고 판단했거든요. 모든 증거가 정희에게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정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메모와 USB에 담긴 진실이 모든 걸 바꿀 거라고요. 정희는 다음 날 다시 종로구청 서구로 향했습니다. 혹시 더 숨겨진 자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구청 직원에게 문의해 보니 시어머니 명의로 된 보관함이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2010년도에 보관된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정희는 두 번째 보관함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안에는 상속지정서 원본이라고 적힌 봉투가 2개 들어 있었습니다. 공증 날짜가 서로 달랐어요. 하나는 2020년, 다른 하나는 2022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날짜가 빠른 2020년 문서에 추가 간인이 더 많이 찍혀 있다는 거였어요. 정희는 이 문서들을 모두 복사해서 최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최 변호사가 문서들을 꼼꼼히 검토해 봤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상속지정서가 2부나 있다는 건 시어머니가 상당히 신중하게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020년 문서가 더 정식 절차를 거친 것 같네요. 간인도 더 많고 공증 과정도 더 엄격했던 것 같아요. 최 변호사는 즉시 공증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당시 공증 과정에서 의사능력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병원에서 작성한 의사능력 확인서가 있는지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공증인이 확인해 준 바로는 시어머니가 병상에 계실 때 직접 방문해서 의사 능력을 평가했다고 했어요. 그때 간호사들도 입회했고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환자가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했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편 민수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위조 유언장의 잉크 성분 검사를 받아보라는 법원 권고를 받았거든요. 잉크 산화도를 측정하면 언제 작성된 문서인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민수는 이런 과학적 검증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언론에 제보하는 거였죠. 어느 지역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속 분쟁 관련해서 제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어요. 노인을 이용한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책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정희는 가족관계 증명서, 정정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출생 기록과 입양 기록을 세밀하게 대조해서 민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거였어요.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에서 관련 서류를 모두 발급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도움을 줬어요. 이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증빙 서류가 필요하니까 빠뜨리지 마세요. 정희는 80년대 사진관 필름 번호와 흑백 사진 뒷면, 이니셜을 대조하는 상세한 표도 만들었어요. 모든 증거가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정희는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속지정서 부속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희 명의의 토지취득자금 증여신고서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정희 앞으로 상당한 금액을 증여했다는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또 명의신탁 해지합의서도 있었어요. 이건 시어머니가 단계적으로 재산을 며느리에게 이전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네요. 정말 놀라워요. 이 정도면 민수가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박노인에게서도 중요한 연락이 왔어요. 정희 씨, 옛날 사진을 뒤지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90년대 가족여행 사진인데 민수와 고인 동생이 유독 가깝게 찍힌 사진이 있어요. 뒷면에 이 아이는 맡긴다라는 메모가 있고요. 이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박노인은 그 사진을 가지고 정희를 직접 찾아왔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민수 친어머니, 그러니까 고인 동생이 민수를 고인한테 맡기면서 직접 쓴 글이에요. 그때 민수가 10살 정도였나? 아무튼 그때부터 고인이 정식으로 키우신 거죠. 법적 절차도 밟으셨고요. 정희는 이 사진도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입양하라는 걸 뒷받침하는 결정적 자료였거든요. 정희는 납골당 관리사무소에도 직접 찾아가서 문의했어요. 납골당 계약서에 있는 혈족 우선 배정 조항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가족관계 정정 후에는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법적 가족관계가 바뀌면 그에 따라 조항도 달리 적용돼요. 혈족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우선권이 없어지는 거죠. 간호사 윤미도 정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자신의 근무표와 병실 출입 기록을 꼼꼼히 대조해서 시어머니 임종 전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했습니다. 7시 19분 메모 전달 당시 병실에는 정희와 시어머니만 있었어요. 외부 개입 가능성은 전혀 없었죠. CCTV 기록도 확인했는데 그 시간대에 다른 사람의 출입은 없었어요. 그런데 정희는 민수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민수 회사 통장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이상한 거래가 너무 많았어요.
회사 돈이 선형 계좌로 지속적으로 순환 입금되고 있었거든요. 금액도 상당했어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정의는 이것도 중요한 증거로 수집했어요.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였거든요. 최 변호사와 긴급 상의해서 고발장 초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문제가 단순히 상속 분쟁을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정의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묘비명 각인 견적서를 확인해 보니 의뢰인이 정의로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묘비명까지 며느리 이름으로 미리 주문해 두셨던 거였습니다. 견적서에는 가정을 지킨 손이라는 따뜻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정의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는 감동적인 대목이었죠. 정의는 이 모든 증거들을 차례대로 정리하면서 시어머니의 진짜 뜻을 비로소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오래전부터 모든 걸 세심하게 계획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시처분 신문기일이 잡혔다는 통보였어요. 정의는 최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 측에서 친자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수가 자신이 시어머니의 친아들이라는 걸 법적으로 증명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변호사님, 민수가 친자 확인을 신청했다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 변호사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친자 확인 과정에서 민수 씨가 입양하라는 사실이 더 명확해질 테니까요.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어요. 정의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병원 의무기록과에 찾아가서 민수의 출생 당시 기록을 요청했어요. 출생기록 원본 대조가 필요해요. 그리고 당시 산부인과 분만대장도 확인하고 싶어요. 병원 직원이 도움을 줬어요. 자료가 오래된 거라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법원 요청이니까 최대한 빨리 준비해 드릴게요. 당시 의료진 근무 명단도 함께 찾아보겠어요. 정의는 또한 사진관에도 연락했습니다. 80년대 보관 필름 스캔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진관 사장이 친절하게 응해줬어요. 그때 필름들 날짜 스탬프가 정확해요. 출생 전후 시기 사진들을 모두 찾아보겠어요. 혹시 연관된 다른 사진들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며칠 후 사진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시어머니 동생과 아기 민수가 함께 찍힌 사진이 여러 장 더 있어요. 시간 순서로 보면 출생 직후부터 돌 무렵까지 계속 찍힌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시어머니가 합류하는 사진들도 있고요. 정의는 이 사진들을 모두 받아서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민수가 시어머니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정정 허가 신청을 법원에 병합 제출했어요. 친자 확인과 함께 심리하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에서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가 나왔어요. USB에서 발견된 상속 포기 각서의 민수 필체와 민수가 회사 차명 계좌를 개설할 때 쓴 신청서 필체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민수가 과거에 실제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직접 썼다는 증거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거야말로 결정타예요. 민수 씨가 자신의 의지로 상속 포기 의사를 표현한 거잖아요. 게다가 차명 계좌까지 개설했다니 금융범죄 가능성도 있어요. 간호사 윤미에게서도 중요한 소식이 왔어요. 시어머니 임종 전 발언을 다시 정리했는데 정확한 시간과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7시 19분에 며느리에게 맡겨라. 며느리가 다 알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증언할 수 있어요. 정희는 박노인과도 다시 만났습니다. 박노인이 과거 시어머니와 나눴던 상속 관련 대화를 녹음한 게 있다고 했어요. 고인이 생전에 며느리 정희에게 가문을 맡기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돈 관리를 못하니까 믿을 수 없다고도 하셨고요. 이 녹음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정희는 이 녹음 내용을 요약문으로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했어요. 한편 민수는 또 다른 유언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그럴듯해 보이는 서류였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한 과학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잉크 성분과 종이 수입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감정인이 설명했어요. 이 잉크는 2023년 이후에 생산된 제품이에요. 그런데 유언장 작성 날짜는 2022년으로 되어 있어요. 종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조된 거예요. 명백한 위조입니다. 민수는 이 결과에 당황했어요. 실수로 최근 종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워낙 많은 서류를 작성하셔서요. 하지만 아무도 민수의 변명을 믿지 않았어요.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언론 대응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언론에 제보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신중한 접근을 택했습니다. 최 변호사와 상의해서 언론 대응문을 준비했어요. 저희는 사생활 폭로나 감정적 대응 대신 법적 절차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공정하게 판단받겠습니다. 정의의 이런 차분한 대응이 오히려 여론의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성급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민수와 대조적으로 보였거든요. 법원에서는 상속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어요. 정의 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들이 검토됐습니다. USB 파일들, 사진 자료들, 병원 기록들, 증인 진술서들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반면 민수 측 주장은 계속 모순이 드러났어요. 위조 유언장들, 가짜 진단서, 필적 불일치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정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어요. 상속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민수는 시어머니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어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신청인의 상속권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제기됩니다.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합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재판이 남아 있었어요. 친자 확인과 유언의 진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격려했어요. 좋은 시작이에요. 이제 본안 소송에서 모든 걸 확실히 정리하면 돼요. 준비된 증거들만 봐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정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요. 드디어 본격적인 법정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최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어요. 민수와 선영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어요. 먼저 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병원 출생 기록, 가족관계 정정 자료, 사진관 필름 스캔 자료, 간호 기록, CCTV 영상, USB 원본까지 순차적으로 증거로 채택하겠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서 공식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재판장이 계속 말했어요.
특히 USB에 담긴 파일들과 사진 자료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별도 감정을 거쳐 확인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어요. 피신청인이 제출한 유언장의 서명과 병원에서 작성된 진료 동의서의 서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스트로크와 압력, 필기 리듬이 현저히 다르다는 감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환자가 중병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손 떨림이나 의식 저하로 인해 평소와 다른 서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감정인이 추가 설명했어요. 단순한 손 떨림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연결 방식, 글자 크기의 일관성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피신청인 제출 유언장의 진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민수 측에서 요청한 DNA 검사 결과였어요. 그런데 검사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발견됐다는 거였습니다. 검사기관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검체 채취 과정에서 적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보관 체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법적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대신 출생 기록과 가족관계 정정 자료가 중심 증거로 기능하게 됐어요. 재판장이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발급기관에서 확인한 입양사실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김민수는 망인의 법적 아들이지만 혈연관계는 아닌 것으로 확정됩니다. 정의는 속으로 환호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재판장이 계속했어요. 또한 피신청인이 과거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초안이 발견됐는데 이는 피신청인의 상속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판단됩니다. 민수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그건 단순한 초안일 뿐이에요. 정식으로 제출한 적도 없고요. 하지만 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필적 감정 결과 피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고 차명계좌 개설 서류와도 필적이 일치합니다. 이는 피신청인의 일관된 의사표시로 봐야 합니다. 법원은 시어머니의 상속지정서 원본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어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상속지정서 원본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공증 과정에서의 의사 능력도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불어 생전 명의 이전과 증여신고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가 정희에게 단계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와 선영의 차명계좌 거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수회사 거래처들의 진술서도 추가로 제출됐어요. 한 거래처 대표가 증언했어요. 민수 씨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특히 여자친구 관련 비용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회계장부도 조작한 흔적이 있어서 거래를 중단하려고 했었어요. 정희는 이 기회에 민수와의 관계도 정리하기로 했어요. 재산분할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병행해서 제기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민수 씨의 불법 행위가 명확하니까 위자료도 상당액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고요. 법원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 재산의 관리권과 처분권을 신청인 정희에게 귀속시킨다는 거였어요. 장례 비용 정산과 납골당 관리 권한도 모두 정희가 갖게 됐습니다. 한편 선영의 가짜 임신 서류 문제도 결론이 났어요. 병원 발급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진단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검찰은 선영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접수했어요. 위조 공문서 작성 및 사용 혐의도 추가됐고요. 민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거든요. 회사에서도 대표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민수 씨의 개인적 문제로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더 이상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정의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상속받은 재산 일부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했거든요. 공증사무소에 재단 설립 계획서를 접수했습니다. 공증인이 검토해 봤어요. 취지도 좋고 계획도 구체적이네요. 법적 절차만 밟으면 문제없이 설립 가능할 것 같아요. 재단 운영 규정도 잘 만들어졌고요. 정의는 감격했어요. 시어머니의 뜻대로 가문의 재산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법정을 나서는 정의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 같았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정의는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며느리에게만 가계부와 지출 내역을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분명해졌어요. 회계장부를 다시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매달 병원비, 생활비, 각종 공과금까지 모든 지출을 정의가 기록하도록 했던 이유는 단순히 며느리를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정의가 가정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오랫동안 지켜보셨던 거였습니다. 상속지정서 부속문서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정의의 성실함을 평가한 기록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든 지출을 기록한다. 가정 경제를 맡길 만한 사람이다라는 문구까지 있었습니다. 정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다니요. 묘비명 작업도 마무리됐습니다. 정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던 견적서대로 가정을 지킨 손이라는 문구가 새겨졌어요. 묘비 앞에 서니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이 마지막 증언을 하러 왔어요. 정희 씨, 고인이 평생 마음에 담고 계셨던 얘기가 있어요. 민수를 입양으로 키우면서 친아들처럼 사랑했지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대요. 친어머니를 일찍 잃게 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한테 더 많이 주려고 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민수를 망친 것 같다고 후회하셨어요. 박노인의 얘기를 들으니 시어머니의 복잡한 심정이 이해됐어요. 사랑과 미안함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느리에게 모든 걸 맡기기로 결정하셨던 거죠. 정의는 상속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상록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하기로 했어요. 공증사무소에서 재단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재단 운영 규정도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매년 회계 공시를 하고 장학금 수혜자 선정 과정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증인이 감탄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재단을 설립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고인의 뜻을 정말 잘 받드시는 것 같아요. 간호사 윤미도 마지막 정리를 도와줬어요. 시어머니 임종 전 7시 19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병원 공식 기록에 첨부했습니다. 벽걸이 시계 사진과 메모 전달 시각, 환자 발언 내용까지 모든 게 정확히 기록됐어요. 이 기록은 정의에게 소중한 증거이자 추억이 될 거였습니다. 한편 민수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민사 재판에서도 정의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도 부도가 났고 개인 재산마저 모두 잃었어요. 분할 변제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 몇 년간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의료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방조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민수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해고당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상태가 됐어요. 정희는 이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납골당에 주 1회씩 찾아가서 시어머니께 안부를 전했어요. 그리고 생전에 시어머니가 하시던 것처럼 재단 장부를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매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장학금 지급 현황도 체크했어요. 시계거리 공증사무소와는 연 2회 정기 점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재단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외부 기관에서 확인받기 위해서였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정정도 최종 완료됐어요. 민수는 이제 법적으로도 시어머니의 양아들로만 기록됩니다. 상속권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정희는 낡은 흑백 사진을 예쁜 액자에 넣어서 묘비 앞 재래상 옆에 놓았어요. 시어머니 동생과 어린 민수가 찍힌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모든 진실의 시작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남긴 메모 원본은 특별히 방습 케이스에 넣어서 재단 문서함 상단에 보관했어요. 서고회색 봉투 비번 7-1-9-19라고 적힌 그 소중한 쪽지였습니다. 이 메모가 없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없었을 거예요. 정희는 전 과정을 정리한 타임라인 노트도 만들었어요. 영수증 수집부터 법정 최종 판결까지 모든 과정을 날짜 순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노트도 재단 보관함에 봉인해뒀어요. 훗날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정희는 본인의 생계도 안정적으로 유지했어요. 파트타임 급식조리사 일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일만 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상록장학재단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멈추지 않는 기록이라는 재단 슬로건처럼 정희는 꾸준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일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뜻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는 거였죠. 정희는 이제 확신했어요. 가정의 정의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지켜진다는 것을요. 모든 법적 분쟁이 끝난 후 정희는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품 상자 바닥에 이중칸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사진관 주문서 원본이 나온 거예요. 80년대 사진들을 주문할 때 작성된 서류였습니다. 정희는 주문서의 서명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필체였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명동 호텔에 가봤습니다. 로비에 걸린 창립자 사진 옆 해설문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니셜이 흑백 사진 뒷면에 적힌 것과 완전히 일치했거든요. M, S 라는 이니셜과 서명 스타일까지 비슷했습니다. 정희는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창립자분에 대한 자료를 더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1층 갤러리에 더 자세한 자료가 있어요. 창립자분 가족사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정희가 갤러리를 둘러보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특히 창립자 가문의 복잡한 역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혼란기를 거치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박노인에게 연락해서 이 얘기를 해봤어요. 박노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그 호텔 말이에요? 사실 예전에 고인이 그 호텔과 관련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동생이 어떤 큰 지방과 연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노인은 집에 가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80년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명동 호텔 창립자 일가의 장자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창립자의 장남이 어린 시절 갑자기 사라졌는데 가족들이 오랫동안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민수가 태어난 때와 비슷했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봤어요. 혹시 시어머니 동생이 그 호텔 가문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민수가 그 실종된 장자의 후손일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상황상 개연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정희는 이런 추측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상록장학재단 명의로 그 호텔 측에 장학사업 제휴를 제안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만약 정말 가족관계라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 거고 아니라 해도 사회공헌 사업으로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호텔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사회공헌 담당자가 연락했습니다. 재단 취지가 좋네요. 저희도 지역사회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번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봐요. 한편 민수 사건의 항소심 소식도 들려왔어요. 최 변호사가 연락했어요. 민수 측에서 항소했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1심 판결이 워낙 명확하고 새로운 증거도 없거든요. 변론 없이 기각될 수도 있어요. 정의는 안도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마무리되는 거였습니다. 상록장학재단 운영도 본격화됐어요. 첫 번째 장학생 선발을 마쳤고 이사회 구성도 완료했습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외부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기로 했어요. 정희는 자주 묘지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묘비 앞에 서서 근황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첫 장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어머니 뜻대로 좋은 일에 쓰이고 있어요. 그때마다 묘비 옆 벽시계를 보면 7시 19분에 멈춰 있었어요. 정희는 그 시간을 볼 때마다 모든 일의 시작을 떠올렸습니다. 기록이 사람을 지킨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겼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사람이 사진을 올린 거였어요. 명동 호텔 로비 벽시계가 7시 19분에 멈춰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묘지 시계와 똑같은 시각이었어요. 이 우연의 일치가 지역에서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두 장소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정희는 이런 과열된 관심을 경계했어요. 재단의 공익성을 해칠 수도 있었거든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투명한 장학사업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이나 소문에는 관여하지 않겠어요. 장부 공개 원칙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개인적으로는 이 미스터리에 대한 탐사를 조용히 이어갔어요. 공증사무소에서 서명 비교 감정을 의뢰했고 사진관에서 추가 필름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더 연관된 자료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어느 날 호텔에서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갤러리 정비를 하다가 창립자 액자 뒤에서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다는 거였습니다. 족보 사본 같은 건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정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결정적 단서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기로 했어요. 차근차근 확인해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새로운 진실 추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첫 번째 비밀은 해결했지만 더 큰 가족사의 미스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확신했어요. 어떤 진실이 나와도 기록과 증거로 차근차근 밝혀나갈 수 있다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